고요한 작은 어촌 마을을 상상해보라. 바닷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고 아이들은 해변에서 뛰놀며 공기 중에는 짭짤한 새우젓 냄새가 가득하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한때 평화롭기로 유명했던 서해리 마을은 순식간에 온 나라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곁들여 먹던 소박한 음식, 새우젓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을 품고 있을 수 있었을까? 새우젓을 파는 한 아주머니의 미소 뒤에는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범죄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였다. 오늘 밤 우리는 서해리를 뒤흔든 미스터리를 파헤쳐본다. 고요한 어촌 마을 뒤에 숨겨진 끔찍한 범죄, 인육 젓갈의 비밀을 대한민국 서해안 충청남도의 한적한 해안가에 서해리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다. 금강하구가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곳에서 멀지 않은 이 마을은 멀리서 보면 평화로워 보였다. 형형색색의 어선들이 부두에 묶여있고 아이들이 해변에서 노는 소리와 짭짤한 바다, 내음이 집마당에서 말려지고 있는 새우의 독특한 냄새와 뒤섞였다. 서해리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은 대대로 바다에 의존해왔다. 매일 아침 남자들은 바다로 나가고 여자들은 생선을 말리고 새우를 빻아 새우젓을 담갔다. 새우젓은 서해안 지역의 요리 정체성이 된 전통 조미료였다. 이곳에서 새우젓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항상 서해리 새우젓 한번 맛보세요. 향이 다르고 맛이 아주 특별해요 라고 권했다. 마을의 많은 젓갈장인들 사이에서 박순자라는 이름은 유독 돋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갈색 얼굴, 50살이 넘었음에도 다부진 체격.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순잔의 젓갈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녀가 만든 젓갈이 가장 맛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서해리 시장에서는 많은 구매자들이 그녀의 손에서 나온 젓갈 한 통을 사기 위해 기꺼이 줄을 섰다. 박순자의 집 앞마당은 늘 붐볐다.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에서부터 사람들은 이미 젓갈의 독특하면서도 군침 도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절구에 새우를 찢는 소리, 재료를 다듬는 여자들의 목소리, 일꾼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활기가 넘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마을을 방문한 외지인들은 종종 와, 박 사장님은 복이 많으시네요. 집도 좋고 자식들도 다 공부 잘하고라고 말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이상적이었고 심지어 마을의 다른 여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얼굴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그녀의 상냥한 미소 뒤에는 박순자의 눈빛이 때때로 차갑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치 헤아리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몇 년 전 남편 이만식이 갑자기 사라진 후 그녀는 가족의 가장이 되었다. 두 자녀 민중과 수지는 젓갈 판 돈으로 키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박순자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강인한 모습에 종종 감탄했다. 순자 아줌마는 대단한 여자야라고 시장 사람들은 말했다. 남편이 어디론가 가버렸는데도 꿋꿋이 일어서서 잘 살잖아. 하지만 서해리에서는 집 벽이 서로 붙어 있어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이웃집 마당까지 들릴 수 있었다. 가끔 조용한 밤이면 박순자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누군가 우는 소리 같다고도 했고 어떤 남자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 같다고도 했다. 다음 날 아침이면 그 집은 다시 평온해졌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박순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많은 주민들은 그것을 그저 환청이라고 여겼다. 아마 텔레비전 소리였겠죠라고 누가 물을 때마다 박순자는 대답했다. 게다가 착하고 성실한 과부에게 누가 감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겠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다. 박순자의 새우젓은 맛이 달랐다. 향은 강렬했고 감칠맛과 단맛이 동시에 느껴져 중독성이 있었다. 한번 맛보면 다른 젓갈로 바꾸기 어려웠다. 심지어 인근 도시의 식당 주인들도 박순자에게서 젓갈을 특별 주문하여 다시 팔 정도였다. 비결을 물으면 박순자는 옅은 미소만 지으며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에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젓갈을 만드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렇게 시장의 쉔사과 소박한 어촌 생활 속에서 거대한 비밀은 굳게 지켜졌다. 훗날 서해리라는 이름이 더 이상 아름다운 해변이나 맛있는 젓갈 때문이 아니라 끔찍한 비극 때문에 알려지게 될 비밀이었다. 제2장, 벽 뒤의 그림자. 박순자의 성공 뒤에는 외부인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긴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는 서해안의 가난한 어부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늘 몸이 아팠다. 10대 시절부터 순자는 시장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새우 껍질을 까거나 생선을 말리거나 이웃이 잡은 해산물을 파는 일에 익숙했다.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거의 불평하지 않았다. 성인이 되어 그녀는 이만식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결혼이 순자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만식은 항구의 짐꾼이었는데 몸은 튼튼했지만 정신은 나약했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 싸움을 즐겼으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종종 아내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었다. 많은 이웃들이 만식의 고함 소리나 순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얼굴은 멍들고 눈은 부어 있었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새우를 말리고 있었다. 저게 여자의 운명이지라고 이웃들은 속삭였다. 일부는 동정했고 일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2016년 장마철이 전환점이 되었다. 천둥과 강풍이 몰아치던 밤 이만식이 사라졌다. 어떤 이들은 그가 큰 배를 타고 원양어선으로 떠났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군산의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고 속삭였다.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박순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 적이 없었다. 다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열심히, 더 야심차게 일했다. 그녀가 만든 젓갈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판매 수익으로 그녀는 집을 수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으며 심지어 몇몇 외부 인력을 고용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에서 벗어나 성공한 한 과부의 강인함의 예시처럼 보였다. 그러나 항상 굳게 닫혀있는 그녀의 집벽 뒤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장남 민주는 반항적으로 자랐다. 10대 시절부터 그는 자주 술에 취했는데 아마도 아버지의 기질을 물려받은 듯했다. 술에 취하면 그는 종종 횡설수설하고 이유 없이 화를 내어 사람들이 더욱 다가가기 꺼려하게 만들었다. 반면 막내딸 수지는 과묵하고 종종 우울해 보였다. 그녀는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친구 집에서 자는 일이 더 잦았다. 2022년 말 어느 날 밤 서해리에 폭우가 쏟아졌다. 강풍이 코코넛 잎을 날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옆집 김노인은 박순자의 집 쪽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으며 마치 어떤 남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살려주세요, 제발. 김노인은 숨을 죽였다. 그는 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대나무 벽으로 다가갔다. 신음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그러다 의자가 넘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고는 조용해졌다. 아침이 되자 궁금증에 그는 박순자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문을 열었고 심지어 미소를 짓기도 했다. 김 선생님, 어젯밤 비가 엄청났죠? 드라마 보느라 밤을 샜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 마치 모든 것이 착각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김노인은 어젯밤의 소리가 텔레비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박순자 집 마루에서 급하게 닦아낸 핏자국 같은 어두운 얼룩을 언뜻 보았다. 그 이야기는 그 후 몇몇 가까운 이웃들에게 속삭여졌다. 일부는 믿었고 일부는 그저 환각이라고 치부했다. 아마 큰 쥐소리거나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간 거겠지라고 한 주민이 말했다. 작은 마을에서처럼 소문은 빨리 퍼졌지만 일상의 반복 속에서 또한 빨리 사라졌다. 그러나 불안감을 느낀 것은 김노인뿐만이 아니었다. 박순자의 젓갈 만드는 일을 도왔던 몇몇 일꾼들도 이상한 점을 느꼈다. 이 씨라고 불리는 한 여성 노동자는 박순자가 짙은 붉은색 고기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물었을 때 박순자는 짧게 대답했다. 감칠맛을 더해줄 생선 섞은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이 씨는 작업장의 공기가 너무 답답하고 평소와는 다른 냄새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다. 새우나 멸치 냄새뿐만 아니라 코를 찌르는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 느낌에 소름이 돋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천천히 한 명씩 다른 일꾼들도 그만두었다. 이유는 다양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냄새를 견딜 수 없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박순자의 차가운 눈빛이 무섭다고 했다. 단지 돈이 정말 필요한 몇 사람만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순자의 사업은 계속 번창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젓갈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순잔의 젓갈은 맛이 달라라고 시장의 상인들이 말했다. 그걸로 양념을 하면 향기가 바로 식욕을 돋우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 한편 수지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친구 집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울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마치 벽 뒤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속삭이며 고백했다. 그녀의 말은 불안감을 더했지만 그녀 자신도 더 자세히 이야기할 용기는 없었다. 서해리 같은 작은 마을에서는 의심이 쉽게 생기지만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하기도 한다. 박순자는 너무 존경받았다.
그녀는 동네 활동에 자주 기부했고 이장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으며 심지어 마을 회관 수리 비용을 돕기도 했다. 사람들은 함부로 그녀를 비난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 비 오는 밤 이후로 서해리의 분위기는 결코 완전히 평온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박순자의 집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존경, 두려움,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유혹적인 젓갈 향기 뒤에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비밀은 천천히 기어나와 폭로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3장, 사라지는 사람들. 시간은 흘러갔고 서해리 마을은 여전히 분주해 보였다. 매일 아침 닭 우는 소리,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는 소리, 아이들이 학교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일상 뒤에는 일부 주민들이 잠 못 이루게 하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박철민이라는 젊은이가 갑자기 사라졌다. 철민은 항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때로는 어부들의 그물 당기는 일을 돕고 때로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정해진 직업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신경 쓰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늙은 어머니는 불안했다. 철민이는 한 번도 작별 인사 없이 떠난 적이 없어요. 술에 취해도 항상 집에는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녀는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울면서 하소연했다. 몇몇 이웃들이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도 혼란스러웠다. 철민의 실종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그 가족의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몇 달 후인 2023년 4월 이 씨 부인이라는 중년 여성 또한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에서 복권을 팔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그녀가 더위 때문에 박순자의 집에 들러 물 한 잔을 얻어 마셨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흔적이 없었다. 서해리 시장은 갑자기 소문으로 떠들썩해졌다. 짧은 시간 안에 2명이나 사라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 아주머니가 생선 무게를 달며 물었다. 아마 돈 벌러 갔겠지라고 다른 상인이 두려움을 단순한 이유로 덮으려는 듯 대답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3년 7월 건설 현장 보조로 일하던 동수라는 10대 소년도 갑자기 사라졌다. 그날 오후 그는 박순자의 집 근처에서 자재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밤이 되어도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소식이 없었다. 그의 가족은 공황에 빠져 시장 근처 게시판에 동수를 찾습니다. 17세라고 쓴 조잡한 포스터를 붙이기까지 했다. 1년도 채 안 되어 3명이 사라졌다. 그 숫자는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전히 쉬운 답을 찾으려 했다. 아마 서울로 갔을 거야. 아마 친구 따라 군산으로 갔을 거야와 같은 이유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진정으로 불안해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중 한 명이 김노인이었다. 그는 비 오는 밤에 들었던 신비한 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그는 또한 박순자의 집 마루에서 보았던 어두운 얼룩을 기억했다. 설마 하고 그는 생각했지만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갈 용기가 없었다. 두려움이 그의 혀를 묶었다. 한편 수지는 더욱 우울해졌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에게 몇 번 속삭였다. 부엌에서 낯선 사람 목소리를 자주 들어. 그러다 갑자기 사라져. 무서워. 그녀의 친구는 그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단순한 느낌인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동안 박순자의 작업장 일꾼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일부는 작업장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고 말하며 그만두었다. 남은 사람들은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불안감을 안고 일했다. 어느 날 저녁 부두 근처 술집에서 몇몇 마을 남자들이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순잔의 젓갈은 맛있긴 한데 왜 다른 젓갈이랑 맛이 그렇게 다르지? 라고 한 어부가 말했다. 아, 그건 비법이겠지. 그 아줌마는 똑똑하잖아 라고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자, 그러나 구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가 낮은 목소리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라질 때마다 순자 아줌마 사업이 더 잘 되는 거. 그 말에 테이블은 조용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내 어색하게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밤 동안 몇몇 주민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어떤 사람은 박순자와 민준이 무거운 자루를 집 뒤편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하구에서 물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 속삭일 뿐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할 용기가 없었다. 민준 자신도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나타날 때면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소원해 보였지만 누가 물으면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더욱 뜨거워졌다.
박순자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두려움은 존경심과 뒤섞였다. 박순자는 마을 이장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마을 활동에 자주 기부했고 이장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으며 심지어 마을 회관 수리 비용을 돕기도 했다. 사람들은 함부로 그녀를 비난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가족을 잃은 가정이 생길 때마다 소문은 한 곳, 박순자의 집으로 향했다. 집안 분위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수지는 마침내 마을의 조산사이자 건강관리사인 정 씨 아주머니에게 조금 털어놓았다. 아주머니, 저 엄마가 무서워요. 이상한 소리도 자주 듣고 가끔 부엌에서 붉은 얼룩을 봐요. 정 씨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수진의 하소연은 그녀의 예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박순자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냄새를 맡아왔다. 일반적인 젓갈 냄새와는 다른 코를 찌르는 냄새였다. 그녀는 수진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 정말 이상한 일이 있다면 분명 길이 열릴 거야. 혼자 있지 말아라. 그 소식들은 서서히 마을 밖으로 새어나갔다. 그중 하나는 마침 서혜리의 할머니 댁이 있어 방문 중이던 서울의 젊은 기자 최유진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고향에 내려왔을 때 그녀는 그 소문을 들었다. 기자로서의 호기심은 그녀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아직 모호했지만 파도가 점점 높아지듯 서해리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소식은 너무나 맛있는 젓갈에 대한 소문과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들은 의심을 드러낼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계속 침묵할까?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비밀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제사장, 비 오는 밤의 비명. 그날 밤 서해리의 하늘은 짙고 어두웠다. 검은 구름이 낮게 깔렸고 이내 코코넛 나무를 격렬하게 흔드는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이런 해안 마을에서 비 오는 밤은 보통 불안감을 가져온다. 홍수나 해일이 두렵고 배가 떠내려갈까 걱정된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등유 램프를 켜고 폭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의 소란 속에서 김노인은 잠에서 깼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박순자의 집과 벽을 맞대고 있는 집 밖으로 나섰다. 마당에 서자 빗소리가 거의 모든 소리를 삼켰지만 그의 귀는 이상한 것을 포착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다. 두려움에 찬 낮은 비명소리였다. 제발, 저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김노인은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분명 박순자 집 부엌 쪽에서 들려왔다. 그는 숨을 죽이고 확인하려 애썼다. 격렬하게 논쟁하는 듯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는 정적이 흘렀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웃들을 부르고 싶었지만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혼란 속에서 그는 칸막이벽으로 다가갔다. 판자 틈새로 이상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단순한 젓갈 냄새가 아니라 녹슨 새와 썩은 비린내가 섞인 코를 찌르는 냄새였다. 김노인은 몸을 떨었다. 그의 기억은 몇 달 전 사라진 사람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그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설마 하고 그는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증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게다가 누가 감히 박순자를 정면으로 비난하겠는가. 다음 날 아침 해가 다시 밝았다. 서해리 마을은 다시 평범해 보였다. 아이들은 학교로 달려갔고 아주머니들은 생선을 말렸다. 그러나 박순자의 집 앞을 지나갈 때 김노인은 소름 끼치는 것을 보았다. 마루에 미처 다 청소하지 못한 피 섞인 물자국 같은 어두운 얼룩이 있었다. 박순자는 젓갈통을 들고 나오며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김 선생님, 들어오세요. 새로 담근 젓갈이 있는데 향이 더 좋아요.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다. 김노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의 마음은 요동쳤지만 그는 감히 말할 수 없었다. 그 며칠 동안 그는 그 비밀을 혼자 간직했다. 때로는 이웃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혀가 굳었다.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박순자가 내가 의심하는 걸 알면 복수하지 않을까? 그는 생각했다. 두려움 때문에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한편 시장의 소문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몇몇 사람들은 젓갈을 살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민준이 한밤중에 무거운 자루를 집 뒤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사람들은 반쯤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울에서 온 젊은 기자 최유진은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작은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패턴이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누군가 사라질 때마다 박순자의 집이 항상 언급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증거 없이는 모든 것이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수지는 집에서 더욱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녀는 친구 집에서 자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울면서 그녀는 정씨 아주머니에게 속삭였다. 아주머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젯밤에 엄마가 우물가에서 어두운 얼룩이 가득한 천을 빠는 걸 봤어요. 손은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무서워요. 정씨 아주머니는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의 하소연은 그녀의 예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박순자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부자연스러운 냄새를 맡아왔다. 그녀는 수진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 정말 이상한 일이 있다면 분명 길이 열릴 거야. 혼자 있지 말아라. 이 불안감은 부두의 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박순자가 민준과 함께 두 개의 큰 자루를 강 하구 쪽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 거리가 좀 멀고 밤이 어두워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이 저건 새우 찌꺼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즉시 그를 제지했다. 조용히 해. 문제 일으키지 마. 두려움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았다. 박순자는 너무나 강력했다. 그녀는 관대하기로 알려져 있었고 이장에게 명절 선물을 자주 보냈으며 심지어 한 마을 간부 자녀의 학비를 도와준 적도 있었다. 모든 기이한 일들을 목격한 김노인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이장을 찾아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비 오는 밤의 비명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대답은 그를 실망시켰다. 김 선생님, 말 조심하세요.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박순자 씨는 우리 마을 활동의 기둥이에요.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김노인은 더욱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혼자였고 아무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밤 그는 그저 현관에 앉아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채 박순자의 집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서해리에 다시 폭우가 쏟아졌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빗소리 속에서 신비한 소리들이 다시 들려왔다. 제5장 술 취한 자의 고백. 2023년의 건기는 서해리 마을을 건조하고 덥게 만들었다. 바닷바람은 작은 길로 먼지를 실어 날랐고 매일 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사라진 사람들의 그림자를 안고 살았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술집이나 시장에서 속삭일 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작은 사건 하나가 그 속삭임을 거대한 불길로 바꾸어 놓았다. 박순자의 장남 민준이 막걸리 집에서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좁은 길을 걸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길가에 모여있던 몇몇 젊은이들이 그를 보고 비웃었다. 어이, 민준이 또 취했네. 도랑에서 자지 말아라고 한 젊은이가 외쳤다. 민준은 멈춰서서 반쯤 감긴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우리 집 젓갈이 그냥 새우로만 만든 줄 알아? 하하, 너희들은 다 바보야. 그것보다 더한 게 들어있다고. 젊은이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그들 중 한 명이 반쯤 농담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야? 민준아, 멸치라도 섞었냐? 민준은 목이 쉰 소리로 크게 웃었다. 멸치가 아니야. 중독성 있게 만드는 재료가 있다고. 너희들이 알면 다 토할 걸. 그 말에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다. 민준은 이내 땅에 주저앉아 혼자 웃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다. 젊은이들은 서둘러 그의 가족을 불러 데려가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서해리 전체에 퍼져 있었다. 순잔의 젓갈은 새우만 들어간 게 아니래라는 소문이 시장을 휩쓸었다. 새우가 아니라면 뭘까 설마? 인육 아니야? 그 속삭임은 빠르게 끔찍한 소문으로 변했다. 어떤 사람은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이야기에 살을 붙였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순잔의 젓갈, 인육 젓갈이라고 외치며 깔깔 웃으며 도망쳤다. 박순자는 단골 손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민준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그를 꾸짖었다. 너 어젯밤에 무슨 말을 한 거야? 민준은 여전히 몽롱한 상태로 변명하려 했다. 그냥 취해서. 뺨에 강한 따귀가 날아왔다. 이제부터 입 다물어. 집 밖에서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나 박순자의 분노는 소문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한번 뱉어진 말은 이미 온 마을을 불태우는 불씨가 되었다. 시장에서는 몇몇 상인들이 박순자의 젓갈을 반품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손님들이 무서워해서 더 이상 사려고 하질 않아요 라고 한 생선장수가 말했다. 박순자는 속으로는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옅은 미소만 지었다. 젊은 기자 최유진은 이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첩에 인육 젓갈이라고 굵은 글씨로 소문을 기록했다.
아직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찾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느꼈다. 성급하게 기사를 쓰지 않으려 애썼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한편 수지는 더욱 궁지에 몰렸다. 학교에서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친구들이 속삭였다. 저기 이상한 젓갈 파는 순자 아줌마 딸이야. 어떤 아이는 그녀가 앉으려고 할 때 일부러 의자를 치우기도 했다. 수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흐느껴 울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에서는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어머니는 더욱 거칠어졌고 소문이 박순자의 귀에 들어갈 때마다 수진이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점점 더 술에 빠져드는 오빠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의심을 품어왔던 김노인은 이 소문이 자신이 들었던 것을 확증해준다고 느꼈다. 그는 몇몇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갔다. 내가 비 오는 밤에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민준이의 말을 들으니 더욱 분명해졌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일부 주민들은 믿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왜 증거가 없겠어? 괜히 누명 씌우지 말자라고 한 노인이 말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들의 혀를 묶고 있었다. 그러나 서혜리 시장은 급격히 변했다. 한때 매혹적이었던 젓갈 냄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꺼리게 만들었다. 일부 가정에서는 이미 사둔 젓갈을 강해버리기까지 했다. 그 물건이 불운을 가져오는 것처럼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으로. 절정은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일어났다. 한 젊은 엄마가 박순자의 젓갈 한 통을 샀지만 냄새를 맡자마자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녀는 서둘러 그것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라고 중얼거리며 자리를 피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도 덩달아 불안해졌다. 속삭임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변했다. 박순자는 가게에 서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피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다. 단지 그녀의 눈만이 불꽃을 품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워했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를 꽉 쥐었다. 그날 서혜리 시장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젓갈은 이제 두려움의 원천으로 변했다. 인육 젓갈에 대한 소문은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 제6장 어둠 속의 감시. 인육 젓갈 소문이 퍼진 후 서혜리 마을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낮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밤은 불안감과 함께 찾아왔다. 주민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불은 더 일찍 꺼졌으며 좁은 길은 고요해졌다. 그러나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한 무리의 젊은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마을 초소에서 4명의 청년, 기범, 동훈, 성민 그리고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논의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소문은 절대 밝혀지지 않을 거야 라고 기범이 말했다. 동훈이 맞받아쳤다. 하지만 잘못하면 위험해. 순자 아줌마는 힘 있는 사람들이랑 가깝잖아. 성민이 주먹을 꽉 쥐었다. 바로 그거야. 우리가 직접 봐야 해. 최소한 진실은 알아야지. 그들은 밤의 교대로 박순자의 집을 감시하기로 합의했다. 첫날 밤 그들은 집 뒤편 대나무 숲 뒤에 숨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 코코넛 잎이 속삭임처럼 서로 스치는 소리를 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박순자의 집 부엌불이 밤늦게까지 밝게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분쇄기 소리가 바닥에서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와 섞여 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뒷문이 열렸다. 긴장된 얼굴의 민준이 나와 큰 자루 하나를 어깨에 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그것을 끌었다. 멀리서 자루가 땅에 쓸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범이 소리 지를 뻔했지만 동훈이 재빨리 그의 어깨를 잡았다. 조용히 해. 우린 감시만 하는 거야. 몇 분 후 박순자 자신이 나타났다. 그녀는 어두운 액체가 담긴 큰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차분한 동작으로 그녀는 낡은 우물 근처 땅에 그것을 쏟아부었다. 녹슨 금속과 썩은 새우가 섞인 듯한 날카로운 냄새가 퍼졌다. 민수는 코를 막았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세상에.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그들은 모두 침묵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날 밤 그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모였다. 저건 평범한 일이 아니야 라고 성민이 말했다. 그냥 젓갈이라면 왜 한밤중에 숨어서 해야 하는 거지? 동훈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우리에겐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잘못 말했다간 우리만 위험해질 수 있어. 한편 마을의 소문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한 어부는 새벽에 민준이 강화구에 자루를 버리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주부는 박순자의 부엌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야기들은 서로 더해져 마치 진실이 거의 드러날 것처럼 보였다. 오랫동안 불안했던 김노인은 다시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님, 어젯밤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 큰 자루를 집 뒤로 끌고 갔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이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그는 즉시 박순자를 변호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제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대답은 김노인을 좌절시켰지만 적어도 그는 이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최유진은 이 소문이 단순한 시골 이야기가 아니라고 더욱 확신했다. 그녀는 감시하던 젊은이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 그녀의 수첩은 이제 굵은 글씨로 가득 찼고 조사라는 단어가 크게 쓰여 있었다. 그녀는 편집국에 보고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다. 그동안 수지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부엌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방문 틈으로 엿보았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가 큰 칼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감정 없는 평온한 얼굴이었다. 칼은 무언가에 젖어 있었다. 수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문을 닫고 조용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수지는 친구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어젯밤에 누가 너희 집을 감시했대. 모두가 이미 알고 있어.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수지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아이들은 인육 젓갈이라고 외치며 박순자의 집 마당에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들은 서로 멀리하라고 당부했고 남자들은 조용히 대비했다. 박순자는 시장을 지날 때마다 여전히 차가운 얼굴을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속삭임과 의심스러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똑바로 향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는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하는 섬광이 그녀의 눈에 숨어 있었다. 다음 날 밤 기범과 친구들은 다시 감시했다. 이번에는 두 개의 큰 자루가 수레에 실려 마을 외곽의 야자수밭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따라가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이 멈췄다. 우리가 계속 침묵하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거야 라고 기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성민은 어둠 속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하지만 누가 감히 말하겠어? 우리 목숨이 걸린 일이야.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끓어오르는 솥과 같아졌다. 모두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아무도 감히 장막을 걷어 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매일 밤 박순자의 집은 터지기를 기다리는 어두운 비밀처럼 더욱 불길해 보였다. 제7장 갯벌의 자루. 서해리 마을은 날이 갈수록 더욱 살벌해졌다. 낮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지만 아주머니들의 가벼운 대화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뒤에는 항상 인육젓갈이라는 속삭임이 있었다. 이장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소문이 더 이상 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는 마을이 폭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모든 것은 어느 날 아침 늙은 어부인 김영감님이 갯벌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바뀌었다. 썰물 때 그는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를 맡았다. 맹그로브 숲 쪽을 돌아보자 삼배 자루 하나가 떠내려와 있었다. 자루는 약간 찢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어두운 액체가 진흙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김영감님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감히 더 열어보지 못하고 그저 옷소매로 입을 막고 갯벌에 수상한 자루가 있어요 라고 외치며 마을로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기범, 성민, 동훈도 긴장된 얼굴로 왔다. 그들은 함께 자루를 육지로 끌어올렸다. 헐거운 매듭이 풀리자 썩은 냄새가 더욱 강하게 퍼졌다. 내용물은 썩은 생선이 아니라 뼈와 섞인 고기 덩어리였다. 형태는 불분명했지만 모든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군중은 잠시 침묵하다가 폭발했다. 세상에, 이건 동물고기가 아니야. 한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분명 순자 아줌마 짓이야. 내가 민준이가 밤에 자루를 나르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한 젊은이가 소리쳤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부인하려 했다. 설마 그냥 소사체일지도 몰라. 하지만 코를 찌르는 냄새는 그들이 자신을 속일 수 없게 만들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분노는 두려움보다 강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거야. 한 젊은 남자가 소리쳤다. 맞아, 순자를 끌어내. 다른 사람이 외쳤다. 이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달려왔다. 여러분, 제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군중의 외침에 거의 묻혔다. 만약 의심스럽다면 경찰이 처리하게 합시다. 자력구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약하게 들렸다. 그 자신도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주민들은 더 이상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김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장님, 제가 오래전부터 순자네 집에 뭔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보세요. 증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군중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서로 밀치며 박순자의 집으로 곧장 가려고 했다. 기범과 민수가 친구들을 막으려 했다. 지금 우리가 쳐들어가면 위험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아. 하지만 분노는 통제하기 어려웠다.
혼란 속에서 최유진은 숨을 참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수첩에 빠르게 기록했다. 갯벌에서 썩은 고기가 든 의문의 자루 발견. 주민들은 순잔의 집과 관련 있다고 확신. 마음속으로 그녀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뒤흔들 거대한 뉴스였다. 군중은 박순자의 집으로 향했다. 사방에서 외침이 들렸다. 나와 순자! 네가 몇 명이나 죽였어? 집 안에서 수지는 소란을 들었다. 그녀는 창문 뒤에 서서 파도처럼 다가오는 주민들을 보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제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오빠 민준을 돌아보았다. 이게 다 오빠 입 때문이야. 민준은 후회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나도 더는 못 참겠어. 수진아, 지쳤어. 집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박순자가 현관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시선은 차갑고 똑바로 향했다. 여러분은 모두 헛소문을 믿고 있군요. 그녀는 평온하게 말했다. 제 젓갈은 깨끗합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사지 마세요. 하지만 저를 모함하지는 마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기는커녕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깨끗하다면 왜 갯벌에 자루가 있는 거지? 박순자가 대답했다. 분위기가 폭발하기 직전 마을 파출소 경찰 몇 명과 함께 면사무소 직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바리케이드를 형성하여 주민들이 습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장은 반복해서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진정하세요. 증거가 있다면 경찰이 조사할 겁니다. 군중은 마침내 천천히 물러났지만 그들의 얼굴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박순자의 집은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무도 평온한 척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마을 분위기는 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감시하기 위해 박순자의 집 앞을 일부러 지나갔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속삭였고 어른들은 낮은 목소리로 논의했다. 모두가 그 자루가 발견된 후 소문이 명백한 비난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제8장 경찰의 개입. 갯벌에서 자루가 발견된 이후 서해리 마을은 다시는 진정으로 평온하지 않았다. 보통 밤이면 대화로 붐비던 좁은 길은 이제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더 일찍 문을 닫았다. 하지만 소문의 속삭임은 집집마다 계속 흘러다녔다. 인육 젓갈. 사건 발생 이틀 후 인근 경찰서의 차가 마을로 들어왔다. 이전에 단지 군중을 진정시키려 했던 파출소 경찰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수사팀이 더 심각한 태도로 도착했다. 그들은 이장과 몇몇 마을 유지들과 함께 앉아 감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숨길 수 없었다. 경찰서에서 나왔대라고 한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속삭였다. 그렇다면 그 소문이 장난이 아니었네. 그때부터 박순자의 집은 관심의 중심점이 되었다. 낮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다. 마당에서는 젓갈이 말려지고 있었고 부엌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집의 불은 늦게까지 밝게 켜져 있었다. 멀리서 주민들은 부엌 커튼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한때 감시했던 기범, 성민, 민수는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경찰이 늦장 부리면 증거가 사라질 거야 라고 기범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성민이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미 참을성이 없어. 조금만 잘못해도 폭동이 일어날 거야. 김노인도 점점 더 불안해졌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직접 행동할까 봐 걱정됩니다. 라고 그는 이웃에게 말했다. 집안의 상황은 점점 더 긴장되었다. 수지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종종 어머니가 부엌에 혼자 앉아 바닥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때때로 박순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렸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어느 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다시는 그걸 묻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거야. 그 말은 조언이라기보다는 위협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다. 한편 민주는 더욱 망가져갔다. 거의 매일 밤 그는 술에 취해 빈 막걸리병을 옆에 두고 현관에서 잠이 들었다. 견딜 수가 없어. 모든 눈이 나를 쳐다봐라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는 집을 나가기가 두려웠지만 집 안에서도 갇힌 느낌이었다. 경찰이 공개적인 감시를 시작하면서 긴장은 더욱 현실화되었다. 2명의 경찰관이 박순자의 집 길모퉁이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평범한 주민처럼 앉아있는 척했지만 모두가 그들이 감시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린아이들은 저기 순자 아줌마 집 감시하는 경찰 아저씨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속삭였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안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만약 정말 숨기는 게 있다면 그들이 복수하지 않을까? 한 아주머니가 이웃에게 말했다. 다음 날 밤 몇몇 젊은이들이 멀리서 다시 감시했다. 그들은 민준이 큰 양동이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집 뒤 도랑에 액체를 쏟아부었다.
썩은 냄새뿐만 아니라 물이 짙은 붉은색을 띠었고 곧바로 파리떼가 몰려들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코를 막았다. 저건 평범한 폐수가 아니야. 다음 날 한 어린아이가 도랑 근처에서 놀다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도랑물에서 피냄새가 나라고 그는 순진하게 말했다.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 주민들이 모든 소문이 사실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은 이장을 압박했다. 경찰이 늦장 부리면 우리가 직접 움직일 겁니다. 한 남자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장은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자신이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이장이 마을을 지키지 못하면 물러나야지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폭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까지 잃을까 두려웠다. 한편 서해리의 소문은 마을 밖으로 퍼져나갔다. 이웃 마을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 인근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서해리산 젓갈 판매를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순자 아줌마가 만든 거라고 오해받을까 봐 무서워요라고 한 상인이 재고를 치우며 말했다. 서해리 주민들에게 이것은 큰 수치였다. 한때 해산물로 유명했던 마을은 이제 유령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많은 가정이 남은 젓갈을 태웠고 어떤 가정은 스님을 불러 마을이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최유진은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대중에게 공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탐사보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해리의 밤은 이제 귀뚜라미 소리와 끊임없이 지저대는 개 짖는 소리로만 채워졌다. 박순자의 집은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온 마을을 불안하게 만드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 모두가 조만간 무언가 터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구장, 땅속에서 드러난 진실. 그날 서해리의 태양은 평소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다. 마을길은 조용했고 간간이 닭 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모두가 며칠 동안 감시하던 경찰이 큰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전 늦게 2대의 경찰차가 박순자의 집 바로 앞에 멈췄다. 안에서는 서류철, 작은 카메라, 증거물 봉투를 든 심각한 얼굴의 경찰관 여러 명이 내렸다. 이장은 굳은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다. 주민들에게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늘부터 박순자 씨의 집을 수색합니다. 주민들은 몰려들었다.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없었지만 돌아가기도 싫었다. 그들의 눈은 마치 거대한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집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순자는 평온한 걸음으로 현관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은 차가웠다. 들어오세요라고 그녀는 낮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숨길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허락이라기보다는 기묘한 비아냥처럼 들렸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과 앞부엌은 평범해 보였다. 소박한 가구, 말린 새우더미, 그리고 큰 통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뒤편 부엌으로 이동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 경찰관이 구석에 있는 큰 통을 열었다. 내용물은 액체가 아니라 말린 새우와 어두운색 덩어리가 섞인 이상한 반죽이었다. 질감은 질기고 냄새가 지독했다. 경찰관은 코를 막으며 이건 연구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창문으로 엿보던 주민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게 뭐야? 한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왜 저런 냄새가 나지? 수지는 방문 뒤에 숨어 몸을 떨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그녀는 드러나는 비밀의 각층이 가족을 파멸로 더 가까이 몰아갈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편 민주는 거실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마치 말하고 싶지만 참는 것처럼 떨렸다. 그는 이따금 현관에 여전히 죄책감 없이 꼿꼿이 서 있는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았다. 경찰은 이내 뒷마당으로 이동했다. 낡은 우물 근처의 땅이 주변보다 더 무르게 보였다. 한 경찰관이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져본 후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이 즉시 삽을 가져와 파기 시작했다. 그 순간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세상에 저들이 뭘 파고 있는 거지? 한 노인이 속삭였다. 흙은 계속 파헤쳐졌고 삽이 땅을 치는 소리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다. 마침내 금속이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관들은 멈추고는 무언가를 꺼냈다. 검게 변한 썩은 살덩이가 붙어있는 긴 뼈였다. 군중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몇몇 여성들은 얼굴을 가렸고 한 젊은이는 땅에 구토했으며 한 노부인은 기절했다. 어떤 이들은 즉시 기도를 시작했고 떨리는 입술로 짧은 경전을 읊었다. 저건 사람 뼈야. 누군가 소리쳤다.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어.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 뭘 먹은 거야. 이장은 창백해졌다. 그의 무릎이 거의 풀려 울타리에 기대야 했다. 그가 이전에 했던 모든 변호의 말들이 이제 무너져 내렸다.
경찰은 즉시 손을 들어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모두 제자리에 계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나 군중은 통제하기 어려웠다. 우는 사람,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는 사람, 그리고 그저 창백한 얼굴로 굳어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박순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군중을 훑어본 후 평온하지만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은 진실을 원하셨죠? 그 진실은 여러분 발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마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몸서리쳤다. 그것은 변호처럼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희미한 위협에 가까웠다. 최유진은 군중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카메라는 매 순간을 기록했다.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자신의 조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 그 비밀은 정말로 밝혀졌다고 그녀는 짧게 썼다. 경찰은 계속해서 팠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젖은 흙과 섞인 작은 뼈 조각들이 더 많이 나왔다. 삽이 들어 올려질 때마다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한 어머니가 크게 울었다. 세상에, 설마 저게 내 잃어버린 아들일까? 설마. 그녀의 울음소리는 많은 사람들을 덩달아 눈물 짓게 만들었다. 그날 서해리는 더 이상 단순한 어촌 마을이 아니었다. 그것은 땅속에서 드러난 어두운 비밀의 증인이 되었다. 한때 값싼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소문은 이제 끔찍한 현실로 변모했다. 그리고 모두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10장, 범죄 현장, 무너진 마을. 그날 오후 박순자 집 뒷마당에서의 발굴 작업이 끝난 후 경찰은 집 주변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보통 바다 냄새로 가득했던 서해리의 공기는 이제 숨막히게 느껴졌다. 주민들은 확신을 기다리며 마을 회관 앞에 몰려들었다. 한 경찰 간부가 긴장된 얼굴로 똑바로 섰다. 그는 큰 목소리로 공식 발표를 했다. 오늘부터 박순자 씨의 집은 범죄 현장 TKPU로 지정됩니다. 내부의 모든 활동은 중단됩니다. 박순자 씨와 두 자녀는 집중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은 자제하고 법적 절차에 모든 것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군중은 소란스러워졌다. 더 이상 모호한 소문이 아니었다. 이제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한 아버지가 소리쳤다. 범죄 현장이라면 왜 바로 데려가지 않소? 저 여자가 아직 여기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다른 주민들이 맞장구를 쳤다. 체포하라. 지금 당장 체포하라. 경찰은 군중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날 밤 시장 근처 작은 교회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그들은 박순자의 집 마당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혼들을 위해 추모 기도를 올렸다. 기도 사이사이로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누구든 하느님 곁에서 평안하기를이라고 한 목사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서해리 시장은 마비되기 시작했다. 젓갈뿐만 아니라 멸치, 건새우, 심지어 다른 해산물까지 외면당했다. 자, 외지 사람들이 서해리에서 온 건 사기 싫어해요. 우리 음식이 다 오염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한 상인이 한탄했다. 어선들도 잡은 고기가 팔리지 않아 거의 출항하지 않았다. 한때 바다로 살아가던 마을은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았다. 이장은 마을길을 걸을 때마다 냉소적인 시선을 받아야 했다. 전에는 소문이라더니 이제는 어때요? 한 젊은이가 비꼬았다. 이장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다. 그는 박순자뿐만 아니라 눈 감아준 것으로 여겨지는 자신도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수지는 방에 틀어박혔다. 그녀는 누구의 눈도 마주칠 수 없었다. 주민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심장이 찔리는 것 같았다. 민준도 점점 더 망가져갔다. 어제 발굴 작업에서 들려온 삽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이 떨렸다. 말해야 해. 더는 못 참겠어라고 그는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잠겼다. 그리고 박순자. 그녀는 2명의 경찰관이 지키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때때로 큰 비밀을 아는 사람처럼 옅게 구부러졌다. 한 경찰관이 물었다. 아주머니, 정말 집에 희생자가 있습니까? 그녀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마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 말은 듣는 모든 사람의 소름을 돋게 했다. 마을 밖에서는 뉴스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을 추적해온 젊은 기자 최유진은 서울 편집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 유진 씨, 서해리 사건이 헤드라인이 됐어요. 전체 보고서를 준비하세요. 우리 TV팀을 보낼 겁니다. 최유진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박순자의 이야기가 더 이상 마을의 비밀이 아니라 온 나라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서해리는 잠들 수 없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웅크렸고 어른들은 불안에 찬 속삭임을 나누었다. 보통은 마음을 진정시켜주던 바닷바람이 이제는 무섭게 들렸다.
모두가 연구소 결과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 제11장 과학적 증거, 사회적 낙인. 그날 아침 서해리의 하늘은 무거웠다. 마치 큰 소식이 올 것을 아는 듯했다. 새벽부터 주민들은 마을 회관 앞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도시로 보내진 연구소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장은 방구석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퀭했다. 그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민들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오전 9시경 한 경찰 간부가 두꺼운 갈색 서류철을 손에 들고 도착했다.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순자 씨 집에서 발견된 뼈에 대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부가 말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 뼈는 인간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 샘플은 작년에 실종 신고된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이성호라는 젊은이입니다. 한 여성이 즉시 쓰러져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내 아들. 그건 성호야. 그녀의 절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었다. 주민들은 침묵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눈물을 닦았다. 간부는 이어서 말했다. 첫 번째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는 확대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수사팀에게 공간을 내어주시고 자력 구제 행위를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은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몇몇 젊은이들은 즉시 밤새 만든 조잡한 현수막을 들어올렸다. 박순자를 사형에 처하라. 우리는 수년간 속았다. 그들은 마을 회관에서 박순자의 집으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그들이 습격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쳐야 했다. 교회에서는 다른 주민들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희생되었을지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추모 기도를 올렸다. 기도는 흐느낌과 섞여 거리의 외침보다 더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해리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어제는 시장이 마비되었지만 이제는 이웃 마을에서도 기피 대상이 되었다. 다른 마을의 상인들은 더 이상 들르지 않았고 심지어 서해리 출신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너희들 인육 젓갈 먹었지? 부모들은 수치심을 느꼈다. 서해리는 더 이상 가난한 어촌 마을이 아니었다. 이제는 수치의 상징이 되었다. 경찰이 지키는 집에서 수지는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텅 빈 시선으로 바뀌었다. 차라리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심지어 창문을 열고 집 뒤 도랑을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쳐다보기도 했다. 지키고 있던 경찰관이 서둘러 창문을 닫자 그녀는 절망 속에 더욱 갇히게 되었다. 민주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하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그는 지키고 있던 젊은 경찰관 중 한 명에게 속삭였다. 말하고 싶어요. 자백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경찰관은 의심스럽게 그를 쳐다보았지만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저 청년의 입에서 무언가 터져나올 것이다. 그리고 박순자. 그녀는 여전히 거실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 수사관이 그녀 앞에서 연구소 결과를 읽어주었을 때 그녀는 옅은 미소만 지었다. 성호라고? 겨우 하나네. 당신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라고는 없었고 단지 모든 사람을 더욱 두렵게 만드는 차가운 시선만 있었다. 그날 서해리는 공식적으로 남은 평온을 잃었다.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고 첫 번째 희생자가 확인되었으며 온 마을은 낙인에 갇혔다. 주민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남을 집단적 상처였다. 제12장 얼어붙은 고백. 그날 오후 검은색 차가 박순자의 집 앞에 멈췄다. 사복 차림의 경찰 2명이 박순자와 두 자녀를 차에 태웠다. 길에 모여있던 주민들은 배신자,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고 거세게 야유를 보냈다. 분위기는 소란스러웠다. 처음으로 마을은 그 가족이 마침내 떠나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경찰서의 차가운 회색벽과 하얀 형광등은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취조실에서 박순자는 손을 모으고 똑바로 앉아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베테랑 형사인 박 반장이 연구소 결과가 담긴 서류철을 열었다. 박순자 씨 집 마당에서 사람 뼈가 발견됐습니다. DNA는 이성호와 일치합니다. 젓갈 반죽에서는 인체 조직이 나왔고요. 이제 자백할 시간입니다. 박순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은 연구소 도장에 찍힌 종이가 있고 나서야 겨우 알아차렸군요. 수년 동안 당신들 입이 바로 증인이었는데 말이죠. 박 반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왜 이성호를 죽였습니까?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박순자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 나는 평생 가난한 과부 취급을 받으며 무시당했지. 하지만 그들이 내 젓갈을 먹을 때 그들은 모든 모욕을 잊었어. 중독됐지. 나는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졌던 거야. 박 반장 옆에 있던 젊은 형사는 소름이 돋았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뒤틀린 자부심이었다.
다른 방에서 민주는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날 밤 내가 본 자루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세 개였어요. 무겁고 젖어 있었고 냄새가 새우 냄새가 아니었어요. 내가 뒤로 옮기는 걸 도왔어요.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엄마가 입을 열면 나도 같이 묻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경찰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세 개의 자루. 그렇다면 희생자는 한 명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사건 기록은 즉시 수정되었다.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겁쟁이였어요. 침묵했고 내버려뒀어요. 그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한편 수지는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울기만 했지만 안심시킨 후에야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부엌에서 큰 칼을 본 적이 있어요. 붉은 피가 가득 묻어 있었어요. 엄마는 닭피라고 급하게 씻으셨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 여성 경찰관은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경찰서 밖에서는 분위기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지역 기자들뿐만 아니라 중앙 방송사들도 도착했다. 큰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기자들은 생중계로 보도했다. 자, 오늘 박순자 씨가 공식 조사를 받습니다. 집마당에 한 명 이상의 희생자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압력은 점점 더 커졌다. 최유진은 언론인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 화면을 쳐다보며 한때 시장의 소문에 불과했던 사건이 이제 온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박순자는 유치장으로 돌려보내졌다. 철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멀리서 녹화하고 있는 텔레비전 카메라를 향해 잠시 고개를 돌렸다. 옅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나타났다. 너희들은 모두 내 것을 먹었어. 절대 지울 수 없을 거야. 경찰관이 서둘러 문을 닫았다. 그날 첫 번째 취조는 더 많은 비밀을 열었다. 박순자는 자신의 뒤틀린 논리를 드러냈고 민주는 세 개의 자루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수지는 피 묻은 칼의 세부 사항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밖에서는 온 나라가 이제 비극의 무대가 된 작은 어촌 마을 서해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제13장 8명의 희생자 그리고 그 이상. 그날 아침 경찰서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전날 밤의 취조 이후 수사팀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순자는 취조실로 끌려 들어왔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차가웠다. 이번에는 검사와 법의학 심리학자도 함께 있었다. 박 반장이 서류처를 열었다. 박순자 씨, 어젯밤 당신은 이성호가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당신 아들 민주는 세 개의 자루를 봤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희생자는 한 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전부 말해주시죠. 박순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평온하게 말했다. 성호가 첫 번째는 맞아요. 그 후에는 약초 파는 여자가 있었지. 물 좀 달라고 자주 들렀는데 그날 밤 내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그녀는 다시는 나가지 못했지.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심리학자는 수첩에 빠르게 무언가를 기록했다. 박순자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대략 14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어. 마당에서 자주 놀았고 물 깃는 걸 도와주곤 했지. 그날 밤 내가 밥을 줬는데 그 아이도 다른 애들처럼 따라갔어. 박 반장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또 누가 있습니까? 박순자는 한숨을 쉬며 마치 숫자를 세는 듯 천장을 쳐다보았다. 항구에서 술 마시며 어슬렁거리던 짐꾼이 하나 있었지. 가까운 가족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도 사라졌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듯 여전히 평온했다. 총 몇 명입니까, 박순자 씨? 박 반장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아마 6 아니면 8. 세어보지 않았어. 그들이 사라질 때마다 내가 더 강해지는 기분이었거든. 방 안은 얼어붙었다. 밖에서 민주는 녹음된 내용을 통해 일부 자백을 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날 밤 3개의 자루. 하지만 엄마는 8비라고 했어.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다른 밤들이 더 있었다는 건가?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이 가빠졌다. 그는 발밑이 꺼지는 듯 바닥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다른 방에 있던 수지는 더욱 망가져갔다. 그녀를 돌보던 여성 경찰관은 소녀의 몸이 멈추지 않고 떨리는 것을 보았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라고 수진이 속삭였다. 매일 밤 머릿속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요. 젓갈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몸이 계속 차가워요. 트라우마는 그녀의 정신뿐만 아니라 몸까지 파괴하고 있었다. 서해리에서는 박순자의 자백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국 방송은 범인, 최대 8명, 희생자 자백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사회적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서해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웃 학교 아이들에게 인육 젓갈 먹는 애들이라며 놀림을 받았다. 그들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수치심과 분노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해리산 멸치 장수들도 이웃마을 시장에서 거부당했다. 그 동네 물건은 안 받아요라고 한 구매자가 혐오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어촌마을은 이제 가난할 뿐만 아니라 고립되었다. 소란 속에서 최유진은 심층 취재를 했다. 그녀는 주름과 눈물로 가득한 이성호의 어머니를 만났다. 성호는 제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일용직으로 일하러 나갔는데 순잔에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고 온다고 했어요. 그 후로 사라졌죠.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없었어요. 이제야 알았네요. 그 여자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이웃의 품에 쓰러졌다. 최유진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서해리는 단지 주민들을 잃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정체성, 존엄성, 그리고 신뢰를 잃었다. 모든 야자수, 숲, 모든 생선 냄새가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느껴진다. 그날 밤 박순자는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철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간수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8분 당신들이 아는 숫자일 뿐이야. 당신들이 절대 찾지 못할 사람도 아직 남아있지. 그 말은 그녀를 감시하던 경찰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단순한 허세일까? 아니면 아직 손대지 않은 곳에 묻힌 또 다른 희생자가 있다는 것일까? 서해리는 더 이상 소박한 어촌 마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우기 힘든 사회적 상처와 어둠의 상징으로 변해 있었다. 제14장, 재판을 기다리며 서해리의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한때 어부들의 일상과 동의어였던 짭짤한 향기를 실어왔지만 이제는 바람 한 줄기마다 어두운 속삭임을 가져오는 듯했다. 마을은 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순자의 첫 재판을. 마을 회관에서 공무원들은 2주 후에 인근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민들은 분노,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로 몰려들었다. 사형시켜야 해, 한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나설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이장은 주민들 앞에 서서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여러분, 법을 믿읍시다. 자력구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환호성은 완전히 잦아들지 않았다. 그들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민준과 수진이 증인 보호를 위해 특별실에 배치되었다. 민준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엄마가 8명을 자백했다고 들었어요라고 그는 법률 보조인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을 거라고 확신해요. 부엌에서 낯선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가 갑자기 사라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들도 희생자일까요? 보조인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 죄책감이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수지는 훨씬 더 연약했다. 소녀는 잠을 잘 자지 못했고 눈은 퀭했으며 몸은 자주 떨렸다. 칼소리나 젓갈 냄새만 맡아도 구토했다. 그녀를 돌보던 여성 경찰관이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트라우마는 너무 깊었다. 재판에서 엄마가 저를 쳐다볼까 봐 무서워요 라고 수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여전히 저를 지배할 수 있을까 봐 두려워요. 언론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매일 서해리에 대한 뉴스가 전국 방송에 나왔다. 어떤 매체는 범죄 측면을 조명했고 어떤 매체는 사회적 비극을 강조했다. 일부 기자들은 추가적인 이야기를 찾기 위해 마을 주변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을 추적해온 최유진은 이제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녀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주민들의 고통에 휩쓸리는 자신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개인적인 메모를 썼다. 나는 한 서해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단지 이곳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거부당하는 상인을 보았다. 박순자 사건은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자존심까지 죽이고 있다. 교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 기도회를 열었다. 그들은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시에 낙인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힘을 달라고 간청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시련입니다라고 한 늙은 목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치심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이 감정을 억누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은 박순자를 사형하고 서해리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쓴 큰 현수막을 만들었다. 그들은 재판날 함께 법원으로 갈 계획이었다. 한편 경찰은 경비를 강화했다. 그들은 재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폭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치장에서 박순자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종종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작게 웃곤 했다. 그 소리를 들은 간수들은 소름이 돋았다. 저 여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한 간수가 속삭였다. 한 번은 한 형사가 재판을 앞둔 그녀의 기분을 다시 물었다. 박순자는 단지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은 모두 나를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젓갈 맛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들 안에서 살아있는 거야.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밤이 다가왔다.
서혜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집에서는 다가올 재판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은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기를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박순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민주는 증인 격리실에 앉아 멍하니 쳐다보았다. 내가 증언하면 모두가 내가 그동안 침묵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들은 나를 미워하겠지. 그의 눈물이 흘렀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수지는 얇은 침대에 누워 몸을 떨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 악몽 없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잠들고 싶어. 밖에서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계속 켜져 있었고 기자들은 계속 기사를 썼다. 세상은 법원이 정의를 가져다 줄지 아니면 더 큰 상처를 열게 될지 기다리고 있었다. 서혜리는 이제 긴장 속에서 살고 있었다. 작은 마을은 더 이상 어부와 젓갈 만드는 아주머니들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온 나라가 주목하는 사회적 상처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앞으로의 이주가 희생자들, 주민들, 민준과 수진, 그리고 심지어 마을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임을 알았다. 제15장, 심판의 날, 그리고 남겨진 상처, 기다리던 날이 왔다. 새벽부터 서혜리 주민들은 인근 법원으로 몰려들었다. 거리는 붐볐고 마을 청년들의 손에는 박순자의 사형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휘날렸다. 경찰은 엄중히 경비했고 건물 앞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다. 법정 안의 분위기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재판장은 엄숙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검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준비했으며 기자들은 뒷좌석을 가득 메웠다. 텔레비전 카메라는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박순자는 수갑을 찬 채 끌려 들어왔다. 그녀는 더 야위어 보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주민들을 보자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소름 끼쳐했다. 민준과 수지는 경찰관의 보호를 받으며 증인석에 앉았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검사는 계획적 살인, 반복적 살인 및 실종, 그리고 인체를 식품에 사용하여 대중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사의 목소리는 의심 때문이 아니라 사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떨렸다. 방청석, 특히 희생자 가족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한 어머니가 성호, 내 아들 성호, 저 여자를 가장 무겁게 처벌해 주세요 라고 외쳤다. 경찰이 즉시 그녀를 진정시켰지만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박순자가 발언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평온하게 일어섰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제 젓갈을 먹어봤습니다라고 그녀는 낮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그들은 중독되었고 행복해했죠. 제가 그들에게 행복을 준 건 아닙니까? 법정은 즉시 소란스러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재판장이 조용, 재판은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여러 번 망치를 두드렸다. 민준이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그는 더듬거리며 수상한 자료들을 보았지만 어머니에게 저항할 용기가 없었다고 자백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뒀어요. 수진도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몸은 떨렸다. 비명 소리를 들었고 피 묻은 칼을 봤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저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와 법정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눈물 짓게 만들었다. 재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둘도 희생자다. 오늘 증언한 너희들의 용기는 매우 의미가 크다. 몇 시간의 힘든 재판 끝에 심리는 잠정적으로 종료되었다.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재판의 방향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았다. 건물 밖에서 서혜리 주민들은 안도의 함성을 질렀다. 비록 그들의 분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형, 사형,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최유진은 카메라 앞에서 침통한 목소리로 보도를 마쳤다. 박순자 사건은 단지 어두운 길을 택한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마을이 어떻게 함께 상처를 감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혜리는 생명과 존엄성을 잃었지만 진실에 맞설 용기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서혜리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상처는 모든 집에 여전히 느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재판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전히 식탁 위의 음식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고 상인들은 여전히 다른 시장에서 거부당했다. 하지만 서서히 외침을 대신하여 기도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회복의 길이 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비어버린 박순자의 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종종 고개를 숙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밤이 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통곡처럼 들렸다. 박순자 사건은 아마도 끔찍한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서혜리에게 그것은 또한 인간이 복수와 탐욕에 지배당하도록 내버려둘 때
가장 소박한 곳조차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공포 뒤에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이 남았다. 삶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둠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다.